노이즈 오브 런던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보험금 청구액 4,200만 달러. 중국이 건조한 초대형 LNG선이 항구 진입 직전 멈춰선 그날 책임을 묻는 화살은 엉뚱하게도 한국을 향했습니다. 중국 측 부총재가 손목시계를 슬쩍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곧 손해입니다. 서명만 하시면 끝나는 일입니다. 28년차 베테랑 심사역이 도장을 찍기 직전 던진 질문 하나가 전 세계 해상보험 시장의 기준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동라이프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이야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을 때 저는 커피잔을 손에 든 채였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클레임 접수팀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무심히 받았을 전화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손끝이 먼저 움찔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아챈 것처럼요. 제 이름은 나이젤 프레스터입니다. 로이즈 오브 런던에서 해상박 보험을 심사하는 수석 언더라이터입니다. 쉽게 말하면 배 한 척이 사고를 당했을 때 그 보험금을 내줄지 말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죠. 이 일을 28년째 하고 있습니다. 런던 시내 그 유명한 로이즈 빌딩 7층. 제 책상 서랍에는 지난 28년간 처리한 사건들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로이즈 빌딩은 유리와 강철로 된 외골격이 그대로 드러난 독특한 건물입니다. 파이프와 환풍구가 외벽에 그대로 노출돼 있어서 처음 온 사람들은 공사가 덜 끝난 건물이냐고 묻기도 합니다. 저는 그 노출된 구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숨기는 것 없이 다 드러내놓고 일한다는 이 업계의 본질과 닮아 있었거든요. 선박보험이라는 게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바다를 떠다니는 화물선과 유조선, LNG선 수만 척의 운명이 사실은 저 같은 사람들의 책상 위에서 갈립니다. 보험료가 얼마인지,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내주는지 마는지 그 결정 하나가 한 회사를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솔직히 별다른 감정이 없었습니다. 28년 경력 동안 한국 조선사가 만든 배들의 보험을 수도 없이 다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큰 문제가 된 적이 없었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기억에 안 남는 고객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저는 그저 무사고, 저위험, 따분할 정도로 안전한 나라라는 인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전화를 받은 순간 저는 그 평온이 깨질 거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클레임 접수팀 직원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프레스턴 수석님, 큰 건이 들어왔습니다. 청구액이 어마어마합니다. 4,200만 달러입니다. 4,200만 달러. 저는 그 숫자를 되물었습니다.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직원이 다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4,200만 달러입니다. 중국 조선그룹이 건조한 17만 세제곱미터급 LNG선입니다. 항구 진입 직전 블랙아웃이 발생했고 인양 비용과 수리비, 운항 지연 배상까지 전부 합친 금액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템스강을 따라 흐린 런던의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4,200만 달러짜리 사건이라면 보통 위원회 차원에서 다뤄야 하는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곧바로 제 책상으로 떨어졌다는 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건 파일을 받았습니다. 표지를 넘기는 순간 손끝이 멈췄습니다. 사고 원인 추정란에 적힌 한 줄 때문이었습니다. 추정 원인 한국산 라이선스 부품 호환성 결함. 저는 그 문장을 3번 다시 읽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손에 든 채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종이 냄새가 유독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28년 동안 수천 건의 클레임을 다뤘지만 첫 문장에서부터 이렇게 위화감이 드는 사건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중국이 직접 설계하고 건조한 엔진에서 사고가 났는데 원인을 한국 부품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순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28년간 이 업계에 있으면서 저는 모든 클레임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파일 마지막 장에는 청구 주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하오, 중국 국영조선그룹 해외 리스크 관리 부총재. 면담 요청이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와 함께였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물음표 하나를 그렸습니다.
28년 동안 숱하게 많은 클레임을 다뤘지만 첫 장부터 이렇게 모순이 보이는 사건은 드물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보험금 청구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후배 손해사정 분석가 에밀리 하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하오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냐고 물었죠. 에밀리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과 협상해본 동료가 하나 있어요. 다들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회의 내내 손목시계만 확인한다고요. 시간이 곧 손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답니다. 비서가 일정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장하오 부총재 측이 다음 주 월요일 런던 사무실로 직접 오겠다고 합니다. 동행자도 2명 있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겼습니다. 좋습니다. 받아들이세요. 저도 준비를 좀 해야겠군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한국 엔진사들의 과거 보험 기록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28년치 자료였습니다. 사고 기록은 놀라울 정도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기록 속에서도 이런 식으로 책임이 떠넘겨진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어두워진 템스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월요일 장하오라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가져오든 저는 숫자로 확인할 작정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 그게 28년 동안 제가 지켜온 단 하나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원칙이 이번만큼은 저를 전혀 다른 곳으로 데려갈 거라는 사실을요. 월요일 아침 로이즈 빌딩 7층 회의실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창밖으로 템스강이 흐릿하게 보였고 회의실 안은 평소보다 서늘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1시간 일찍 나와 사건 파일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4,200만이라는 숫자가 종이 위에서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9시 정각 비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장하오 부총재님 도착하셨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사람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장하오는 키가 크고 체격이 다부졌습니다. 짙은 남색 맞춤 양복을 입고 있었고 셔츠 깃은 빳빳하게 다림질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을 때 저는 그의 손목에서 묵직한 금색 시계를 봤습니다. 그리고 양복 안주머니에서 살짝 빚어나온 금색 만년필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프레스턴 수석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절제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손목시계를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그 동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계가 그의 모든 문장 사이에 끼어드는 쉼표 같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2사람이 함께 앉았습니다. 한 명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검은 정장에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을 리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현장 조사관입니다. 사고 당시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다른 한 명은 기술 자문이라고만 소개됐고 회의 내내 거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셋이 함께 왔다는 건 이쪽도 단단히 준비를 해왔다는 뜻이겠지. 장하오가 먼저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사진 몇 장과 두꺼운 보고서였습니다. 프레스턴 수석님,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원인은 명확합니다. 한국 라이선스 부품의 호환성 결함입니다. 저는 사진을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블랙아웃이 일어난 직후의 조타실 사진, 엔진실 내부 사진이었습니다. 흥미롭군요. 어느 부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묻자 장하오는 손목시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엔진은 한국 설계사의 라이선스를 받아 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 배에 들어간 연료 공급 모듈 일부가 한국 협력사에서 공급된 부품입니다. 그 부품의 호환성 문제로 시스템 전체가 정전됐습니다. 저희 조선소의 제작 공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작은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28년 동안 저는 이런 식의 화법을 수도 없이 들어봤습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남의 이름을 대는 화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청구하시는 금액이 4,200만 달러 전액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장하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년필을 꺼내 테이블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정확합니다. 인양 비용, 수리비, 운항 지연으로 인한 용선료 손실까지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프레스턴 수석님, 시간이 곧 손해입니다. 저희 선주는 지금 하루에 11만 달러씩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빠른 승인이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옆에 앉은 리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살짝 내리고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망설이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미세한 차이를 놓치지 않고 마음에 새겨뒀습니다. 부총재님, 좋습니다. 다만 저희도 절차가 있습니다. 청구를 검토하려면 독립적인 사고 조사가 필요합니다. 한국 부품 공급사의 데이터, 사고 당시 운항 기록, 그리고 7대 성급의 평가 자료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말하자 장하오의 표정이 처음으로 살짝 굳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미 원인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추가 조사는 시간 낭비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이 섰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28년 동안 제간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원인이 명확해 보일 때일수록 더 꼼꼼히 봐야 한다는 겁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하오는 손목시계를 다시 확인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습니다. 검토하십시오. 다만 오래 끌지는 마시죠. 저희에겐 시간이 곧 돈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만년필을 양복 안주머니에 다시 꽂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서기 전 그가 문 앞에서 잠깐 멈춰 저를 돌아봤습니다. 프레스턴 수석님, 한국 부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죠. 그 나라 엔진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직까지는 운이 좋았던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나섰습니다. 리첸이 뒤따라 나가며 저와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아주 짧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에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마음 한구석에 적어뒀습니다. 회의실에 혼자 남아 저는 테이블 위에 펼쳐진 사진들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한 장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엔진실 계기판을 찍은 사진이었는데 표시등 하나의 색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정상이라면 초록색이어야 할 등이 흐릿한 노란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별것 아닐 수도 있었지만 28년 동안 그런 작은 어긋남을 무시해서 좋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에밀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에밀리, 지금부터 한국 부품 공급사 쪽 자료를 전부 모아줘요. 그리고 이번 사고에 적용된 7대 성급 평가서도 필요합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 물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점이 있으신가요? 저는 창밖에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았다는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군요. 운이 좋았다는 그 말이 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28년 동안 한국 엔진의 사고 기록이 적었던 게 정말 운이었을까요? 저는 그날 오후부터 진짜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부품의 진짜 신뢰도가 얼마인지 숫자로 직접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이틀이 흘렀습니다. 로이즈 빌딩 7층 제 사무실은 그 사이 한국 부품 공급사 자료와 7대 성급 보고서로 가득 찼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가 평소보다 2배는 높았습니다. 에밀리는 그 서류들 사이를 오가며 숫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이틀 내내 거의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보험사 한 곳의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며 PI 클럽 기록과 재보험사 데이터까지 끌어왔습니다. 출처가 다른 세 곳의 숫자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일일이 대조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 모니터에는 엑셀 시트 여러 개가 동시에 열려 있었습니다. 프레스턴 수석님, 첫 번 자료가 나왔습니다. 에밀리가 태블릿을 들고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화면에는 막대 그래프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 동급 LNG선의 평균 선체 보험료를 엔진 제조국별로 나눈 자료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한국 엔진을 탑재한 선박의 평균 보험료가 같은 등급 중국 엔진 탑재 선박보다 22% 낮았습니다. 같은 크기, 같은 항로, 같은 연식의 배들인데도 그 차이가 또렷했습니다. 22%요. 저는 그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적은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28년 동안 봐온 보험 데이터 중에서도 이렇게 동일 조건에서 명확한 격차가 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그 숫자를 계산해 봤습니다. 10만 세제곱미터급 LNG선 한 척의 연간 선체 보험료는 보통 수백만 달러 단위입니다. 22%면 한 척당 매년 수십만 달러, 선단 전체로 따지면 수백억 원 단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 회사의 손익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격차였습니다. 저는 곧장 장하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후 4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런던의 하늘이 벌써 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 수화기를 드는 제 손끝에
평소와 다른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고 그가 받았습니다. 프레스턴 수석님,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시계를 보는 듯한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부총재님, 한 가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엔진을 탑재한 선박들의 평균 보험료가 22% 낮습니다. 동일 선종, 동일 운항 조건에서요. 저는 그 숫자를 또렷하게 전달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장하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거래 관계 때문일 겁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보험사들과 수십 년째 거래해왔습니다. 친분이 있는 거죠.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관계의 차이입니다. 맞습니다. 오랜 거래 관계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제가 먼저 그렇게 답했습니다. 장하오의 목소리에 살짝 여유가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본질은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총재님, 보험료는 친분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빈도와 실제 손해액 데이터로 정해집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같은 보험사가 같은 기준으로 두 나라 엔진을 평가합니다. 그런데도 22%가 갈린다면 그건 친분이 아니라 사고 기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장하오는 잠시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건 표본이 작아서 생기는 통계적 오차일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데이터가 아니라면 그 격차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에 대답했습니다. 표본은 작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 운항한 동급 선박 600여 척 전체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길이를 가늠해 봤습니다. 3초, 4초, 짧았지만 분명한 정지였습니다. 장하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을 때는 톤이 한 단계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 22%는 숫자, 어느 보험사 자료입니까? 저희 쪽에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접적인 반박 대신 출처를 묻는다는 건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다는 신호였습니다. 28년 동안 그 신호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저희 내부 자료뿐 아니라 로이즈 시장 전체의 집계 자료입니다. 원하시면 다음 미팅에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자 장하오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다만 이건 일부 자료일 뿐입니다. 전체 그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2%라는 숫자 하나로 그의 확신에 처음으로 작은 균열이 생긴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숫자 앞에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하오의 침우의 침묵은 조금 달랐습니다. 단순히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자신의 논리가 어디선가 새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낀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에밀리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음은 뭘 확인할까요? 저는 책상 위에 쌓인 7대 성급 보고서를 가리켰습니다. 이번엔 보험료가 아니라 안전 등급입니다. 7개 성급 기관이 한국 엔진과 중국 엔진을 각각 어떻게 평가하는지 전부 비교해 보세요.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책상에 남아 22%라는 숫자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 숫자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장하오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말한 그 운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진짜 데이터가 얼마나 더 있을지 저는 그제야 진짜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보험료 22%라는 숫자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진짜 충격은 7개 선급 기관의 평가서를 펼쳐본 다음에야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사흘 뒤 장하오 쪽에서 먼저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엔 전화가 아니라 직접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요청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8년 동안 먼저 만나자고 나서는 쪽은 대개 불안한 쪽이었습니다. 그 사흘 동안 에밀리는 주말까지 사무실에 나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7개 선급 기관의 연차 보고서를 일일이 대조했고 업계 데이터베이스에서 5년치 고장 신고 기록을 따로 추출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그녀가 출력해온 서류 더미는 두께가 손가락 2마디는 됐습니다. 이번엔 저도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에밀리에게 동석을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과 출력한 자료를 한 무더기 안고 회의실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회의실 테이블에는 이미 식어가는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장하오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깃은 여전히 빳빳했지만 표정은 처음 만났을 때보다 한층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또 리첸이 동석했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도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시선을 살짝 내리고 있었습니다. 프레스톤 수석님, 그 22%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장하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빙성이 의심스럽습니다. 표본 선정 기준이 자의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에밀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가방에서 새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료가 아니라 다른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부총재님, 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선급기관이 몇 곳인지 아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장하오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7곳입니다. 한국 선급, 로이드 성급, 노르웨이 DMV, 미국 ABS, 일본 클래스 NK, 프랑스 BV, 이탈리아 리나. 이 7곳은 서로 경쟁 관계라 한쪽이 부풀리면 다른 쪽이 바로 잡아냅니다. 짜고 칠 수 없는 구조죠. 저는 서류를 한 장씩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회의실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7곳 모두 한국 엔진에는 최상위 신뢰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중국 엔진은 그보다 한 단계 낮은 표준 등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7곳 전부가요. 장하오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옆에 앉은 기술 자문도 처음으로 고개를 살짝 숙여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건 데이터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급 기관들도 결국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이 오랫동안 좋은 평판을 쌓아왔으니 그 평판이 평가에 그대로 반영된 거겠죠. 맞습니다. 평판이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장하오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숫자가 아니라 인상의 문제군요. 그런데 부총재님, 평판이 그렇게 쉽게 7개 독립기관을 동시에 속일 수는 없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혹시 최근 5년간 1만 운항일당 주기관 고장 건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묻자 회의실에는 잠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엔진은 0.3건 원이다. 중국 엔진은 2.1건입니다. 7배 차이입니다. 저는 그 숫자가 적힌 페이지를 장하오 앞으로 천천히 밀었습니다. 그가 그 숫자를 내려다보는 동안 회의실 안의 형광등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좀 더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 엔진을 단배는 30년을 운항해도 고장이 한 번 날까 말까 한 수준입니다. 반면 중국 엔진은 5년에 한 번 이상 고장이 나는 셈이죠. 같은 바다, 같은 화물, 같은 항로를 오가는데 그 격차가 이렇게 컸습니다. 이건 평판이 아니라 실제로 바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선급이 그 사고들을 보고 등급을 매긴 겁니다. 평판이 등급을 만든 게 아니라 사고가 평판을 만든 거죠.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장하오는 서류를 손에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더니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다른 방향에서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좋습니다. 사고율은 인정하죠. 하지만 그게 기술력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국도 결국 처음엔 유럽 설계도를 빌려서 시작한 나라입니다. 라이선스 생산일 뿐이죠. 저희도 같은 길을 걷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보험료에서 안전 등급으로 이제는 기술력 자체로 화제가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이런 식으로 전선을 계속 옮기는 상대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한 곳이 무너지면 곧바로 다른 곳을 공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지적이군요. 라이선스로 시작한 게 사실이라면 왜 같은 출발선에서 결과가 이렇게 다른지 그게 더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되묻자 장하오는 처음으로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에밀리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참고로 한국 엔진사들의 연간 연구개발 투자액은 매출의 8%가 넘습니다. 친환경 앰모니아 추진 엔진은 이미 실제 선박에 탑재되어 운항하고 있습니다. 라이선스 도년만으로는 그런 신형 엔진을 새로 설계할 수 없습니다. 장하오는 그녀를 잠깐 쳐다봤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목시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동작이 조급함이 아니라 시간을 벌려는 몸짓처럼 보였습니다. 리첸이 그 모습을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시선이 장하오가 아니라 테이블 위 서류에 더 오래 머물러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미팅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 쪽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장하오가 그렇게 말하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같은 자리에서 2번이나 말을 멈췄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에밀리에게 말했습니다. 다음엔 라이선스 생산과 자체 기술의 차이를 더 명확한 데이터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보험사 쪽 자료도 받아봐야겠어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남아 회의 내용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보험료에서 안전 등급으로, 안전 등급에서 기술력 자체로. 그는 매번 무너지는 자리를 버리고 새로운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28년 동안 이렇게 빠르게 전선을 바꾸는 상대는 드물었습니다. 그건 거꾸로 그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절박함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사무실에는 더 많은 자료가 쌓였습니다. 이번엔 한 회사나 한 척의 기록이 아니라 전 세계 선사들의 데이터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박스 2개에는 재보험사들이 보내온 보고서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그 데이터를 정리하는데 닷새가 걸렸습니다. 그녀는 스위스리와 뮌헨리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의 P&I 클럽 2곳에 직접 연락해 자료를 받아냈습니다. 한 회사의 사고 기록이 아니라 전 세계 41개 선사, LNG선 312척의 10년치 손해율 데이터였습니다. 그녀는 그 자료를 봤는데도 애를 먹었습니다. 재보험사들은 평소 이런 데이터를 외부에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에밀리는 사흘 동안 매일 전화를 돌렸고 결국 이번 사건이 업계 전체의 신뢰도와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설득해 자료를 받아냈습니다. 프레스턴 수석님, 이번 자료는 규모가 다릅니다. 에밀리가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엔진을 단 선박들의 평균 손해율은 11%입니다. 중국 엔진을 단 선박들은 34%입니다. 3배가 넘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28년 동안 이렇게 큰 표본에서 이렇게 명확한 격차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한 회사의 운영 방식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체에 깔린 구조적인 차이였습니다. 다음 미팅에서 저는 그 자료를 꺼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 자료를 펼치자 장하오는 이번엔 자료를 받아들고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니체는 평소보다 더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오전인데도 회의실 창밖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틀어놓은 에어컨 바람 소리만 낮게 깔렸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 펜이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 하나하나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다들 다음 숫자를 기다리는 듯한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표본이 전 세계 단위입니다, 부총재님. 47개 선사, 312척 10년입니다. 더 이상 한 보험사의 자료라고 의심하실 수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장하오는 잠시 서류를 넘기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박의 연령 차이는 고려됐습니까? 오래된 배일수록 사고가 많은 게 당연합니다. 저는 그 질문에 미리 준비한 답을 꺼냈습니다. 맞습니다. 설령은 분명 변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령 5년 이하 선박만 따로 추려서 다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한국 엔진 9%, 중국 엔진 31%, 격차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장하오는 잠시 머뭇거리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화물의 종류는 고려됐습니까? LLG선과 일반 화물선은 운항 조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는 처음부터 LNG선 312척만으로 한정했습니다. 화물 종류, 항로, 설령까지 전부 동일한 조건으로 맞춘 결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번 청구가 한국 부품 결함으로 인정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시뮬레이션해 봤습니다. 같은 라이선스 부품을 쓰는 중국발 선박이 지금 전 세계에 100척이 넘습니다. 이번 건이 선례가 되면 그 100척 모두가 같은 논리로 책임을 한국에 떠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부품 공급사들의 보험료가 치솟고 결국 전 세계 선가에 그 비용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저는 그 시나리오를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번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순간 전 세계 모든 중국발 선박의 사고 책임이 한국으로 넘어가는 길이 열립니다. 그건 보험사 한 곳의 손해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책임 구조가 뒤바뀌는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업계에 알려지자 몇몇 다른 중국 조선그룹의 리스크 관리팀에서도 진행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다들 이번 판단을 선례로 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파급 비용을 추산한 숫자도 함께 보여줬습니다. 업계 전체로 따지면 연간 수억 달러 단위의 보험료 인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한 척의 사고가 아니라 전 세계 해상보험 시장의 가격표 자체를 흔드는 문제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하오는 그 페이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턱 근육이 다시 움직였지만 이번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5초, 6초. 저는 그 침묵의 길이를 속으로 세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장하오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절제된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시죠. 제가 덧붙였습니다. 다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복도 끝 커피 머신으로 향했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낮은 소음 속에서 종이컵에 커피가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 다가왔습니다. 리첸이었습니다. 그녀는 종이컵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 복도 양쪽을 한 번씩 살폈습니다. 그 동작 하나가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프레스턴 수석님.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은 저뿐입니다. 저는 커피 머신에 손을 떼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리첸은 시선을 살짝 피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거기까지 말하고 그녀는 멈췄습니다. 입술을 한번 깨물더니 다시 입을 닫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장하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첸은 황급히 종이컵을 들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표정은 다시 평소처럼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멈춘 그 한 문장이 제 머릿속에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보고서에는 그 뒤에 무슨 말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날 오후 내내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28년 동안 저는 이런 식으로 끝나는 문장을 흘려 듣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군가 말을 삼킨다는 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가는 길에 에밀리가 제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말할 단계가 아닙니다. 다만 다음 자료를 준비할 때 사고 당시 승선 기록과 시운전 일지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회의가 다시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해율 34%, 100척이 넘는 선례 효과, 그리고 리첸의 끝나지 않은 한마디. 셋 중 어느 것이 진짜 균열의 시작이 될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무언가가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런던 본사에 출장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숫자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숫 뒤에 있는 사람들을 직접 보지 않고는 이 사건을 끝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흘 뒤 저는 한국 남부의 한 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비행 내내 라이선스 생산일 뿐이라던 장하오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9%와 31%라는 그 격차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조선소 정문을 들어서자 짠 바닷바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노란 크레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어디선가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기름 냄새가 옷자락에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안내를 맡은 직원이 저를 한 작업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 윤재호 명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노인이었습니다. 손등에 깊은 주름과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영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엔진과 중국 엔진의 사고율 차이가 3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라이선스 기간의 차이일 뿐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저는 진짜 이유를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윤재호 명장은 저를 작업장 안쪽으로 데려갔습니다. 막 조립을 마친 엔진 한 대가 시운전 중이었습니다. 낮은 진동음이 발밑까지 전해졌습니다. 계기판에는 누적 가동 시간이 떠 있었습니다. 188간. 국제 기준 시운전 시간은 며칠인지 아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짧다고는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72시간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 3배 넘는 시간을 돌립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저희 내부 기준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윤재호 명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엔진의 표면을 손바닥으로 한번 쓸어내리더니 작업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회중시계 하나를 꺼냈습니다. 줄이 달아 색이 변해 있었습니다. 이건 제 아버지 겁니다. 선원이셨죠. 그 시절은 1990년대 말이었습니다. 외환 위기로 다니던 조선소가 문을 닫으면서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먼 바다로 나가는 화물선에 올랐습니다. 가족을 먹여야 했으니까요. 제가 12살 때 아버지가 타신 배의 엔진이 폭풍 속에서 멈췄습니다. 사흘 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항구에 나가 수평선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서 있었습니다. 손이 차가웠던 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흘 동안 어머니와 제가 느낀 공포는 평생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 엔진은 외국산이었고 정비 기록조차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28년 동안 저는 매일 숫자로 죽음과 손해를 계산했습니다. 사고율, 손해율, 청구액, 전부 종이 위의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 너머에 항구에서 사흘을 떨며 기다리는 가족이 있다는 걸 이렇게 가까이서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엔진을 만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엔진을 달고 나갈 배 안에 제 가족이 타고 있다고요. 시운전 72시간이 충분하다고 누가 말해도 저는 못 믿습니다. 한 가족의 사흘이 저한테는 평생이었으니까요. 윤재호 명장은 엔진 표면을 다시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출고되는 엔진 앞에 항상 잠깐 멈춰 섭니다. 손을 얹고 같은 말을 합니다. 무사히 돌아오라고요. 미신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40년 동안 지켜온 약속입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재호 명장은 회중시계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엔진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9%와 31%, 그 숫자는 라이선스 기관이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사흘이 만든 숫자였습니다. 처음 이 사건을 맡았을 때 저는 한국을 그저 무사고 저위험, 따분할 정도로 안전한 나라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무사고라는 단어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절박함이 쌓여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따분하다고 여겼던 그 평온함이 실은 누군가의 40년짜리 약속이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28년 동안 제가 다룬 숫자들이 처음으로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숫자 하나하나에 누군가의 항구와 누군가의 사흘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도 이 사건의 진짜 결말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닷새 뒤 최종 보험금 산정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에 다녀온 뒤로 저는 이 사건을 보는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숫자 너머에 누군가의 사흘이 있다는 걸 안 이상 저는 이 사건을 그저 청구액 4,200만 달러짜리 서류로만 다룰 수 없었습니다. 이번엔 로이즈 본사의 대회의실이었습니다. 긴 마호가니 테이블 양옆으로 양측 관계자들이 자리했습니다. 장하오, 리첸 기술 자문, 그리고 선주 측 대리인까지 모두 와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기 전 에밀리에게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포렌식 업체 쪽 결과는 확실합니까?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스템 백업 서버에 남아있던 최초 기록입니다. 수정된 시각까지 전부 추적됐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저는 회의를 진행하기 전 한 가지 자료를 더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당시 시스템에 남아있던 원본 점검 로그입니다. 부총재님, 혹시 사고 당일 접지 점검이 몇 시에 완료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장하오는 잠시 머뭇거리다 보고서대로라면 오전 9시 14분이라고 답했습니다. 회의실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화면에 복구된 원본 로그를 띄웠습니다. 같은 시각, 같은 항목 옆에는 다른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미실시.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산 부품의 호환성 문제가 아니라 설치 과정에서 접지 점검이 빠졌습니다. 그게 전기 계통 전체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사고 이후 누군가에 의해 완료로 수정됐습니다. 장하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시스템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로그가 잘못 찍힌 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곧바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현장 점검을 맡았던 직원은 경력이 짧은 신입이었습니다. 절차를 정확히 이해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리첸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종이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그날 직접 작성한 점검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접지 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정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누군가 그 항목을 완료로 바꿔서 다시 제출했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장하오는 리첸을 쳐다봤습니다. 리첸,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런데 리첸은 더 이상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배에 있었던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자리를 지키고 싶어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한국 부품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빠뜨렸고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리첸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회사에서 쫓겨날까 무서웠습니다. 비자도 회사를 통해 받은 거였고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잘못도 없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누명을 쓰는 걸 계속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기술 자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보고서 수정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말할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짧은 한마디가 리첸의 말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더 덧붙였습니다. 같은 설치팀이 작업한 동급 선박이 최근 3년간 6척 더 있었습니다. 그 배들의 접지 점검 기록도 전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일은 한 척의 문제가 아니라 6척, 어쩌면 그 이상의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초, 10초, 15초, 장하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항상 손목시계를 확인하던 손으로 대신 자기 앞에 놓인 금색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그 펜을 다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손목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이래 처음이었습니다. 시간이 곧 손해라던 그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시간을 볼 자신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가늘게 맺혀 있었습니다. 평소 빳빳하던 셔츠 깃도 어딘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무너지는 사람의 얼굴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이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오는 순간은 언제나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선주 측 대리인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쪽 손해배상 책임 소재도 다시 따져봐야겠군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부총재님,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실제 원인은 설치 과정의 점검 누락과 그 누락을 감추기 위한 기록 조작입니다. 한국 부품 공급사에는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장하오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회의실을 나가는 동안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리에 남겨진 금색 만년필이 형광등 불빛 아래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한동안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선주 측 대리인이 먼저 자리를 정리하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솔직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 말에는 비난보다 안도가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리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일찍 말씀드리지 못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8년 동안 저는 숫자만 보고 진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한 사람의 용기가 그 어떤 데이터보다 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최종 보고서에 결론을 적었습니다. 사고의 책임은 설치 과정의 관리 부실에 있으며 한국산 부품에는 결함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보험금은 그 책임 비율에 따라 재산정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후 업계에서 조용히 회자됐습니다. 몇몇 재보험사들은 이번 자료를 토대로 엔진 제조국별 리스크 평가 기준을 새로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 기준 안에는 단순한 사고율 숫자만이 아니라 설치와 점검 과정의 투명성이라는 항목도 새로 추가됐습니다. 28년 경력에 제 손을 거친 사건 중에서도 가장 깊이 남은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회의실을 나서며 윤재호 명장의 회중시계를 떠올렸습니다. 누군가의 사흘이 만든 숫자라는 그 말이 비로소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뒤 저는 며칠 동안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날도 사무실을 나서며
템스강을 따라 걷기로 했습니다. 늦은 오후의 해가 강물 위로 붉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강변을 따라 걷다 보니 저 멀리 타워 브릿지의 윤곽이 노을빛 속에서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갈매기 몇 마리가 다리 위를 낮게 날아갔습니다. 강물 냄새가 코끝에 스쳤습니다. 강 하류 쪽으로 화물선 한 척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배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28년 동안 수도 없이 봤던 풍경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배 어딘가에도 누군가의 사울이 실려 있겠지요. 저는 혼자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배가 다리 밑을 지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에서 에밀리가 작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리체는 회사를 떠나 다른 성급기관의 점검관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본 그대로를 적을 수 있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에 오랜만에 진짜로 웃었습니다. 장하오는 그 뒤로 다시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소식으로는 본사로 소환돼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다고 합니다.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시간이 곧 손해라고 말하던 그 사람이 이제 무엇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저는 가끔 궁금했습니다. 저는 강변의 낡은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하늘은 어느새 주황빛에서 짙은 남색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첫 별 하나가 그 위로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28년 동안 저는 보험이라는 일을 그저 숫자와 확률의 게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고가 날 확률, 손해액의 기대값, 보험료의 적정선, 전부 계산의 문제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거치며 저는 그 계산 너머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명장이 40년 동안 지켜온 약속, 리첸이 끝내 입을 연 그 짧은 용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모여 만들어낸 0.3건이라는 숫자였습니다. 진짜 안전은 도면이나 계약서에 적히지 않습니다. 그건 누군가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빼먹지 않고 지킨 약속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강바람이 차가웠지만 기분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28년 동안 가장 어려운 사건을 풀고 나서 느끼는 감정이 이런 거였구나.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에밀리는 그 후로도 제 옆에서 묵묵히 숫자를 다듬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그녀는 숫자 너머의 진실을 보는 법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저보다 한 수 빠르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28년 전에 제 모습이 떠올라 조용히 웃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떠올렸을 때 저는 그저 무사고, 저위험, 따분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단어 뒤에 숨은 진짜 의미를 압니다. 따분하다는 건 누군가 매일같이 위험을 미리 다 치워뒀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대형 선박 엔진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나갑니다. 그 절반이라는 숫자 뒤에는 화려한 광고나 막대한 자본이 아니라 윤재호 명장 같은 사람들의 40년짜리 약속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암모니아 추진 엔진처럼 누구도 먼저 가보지 않은 길에서도 한국은 가장 먼저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사고가 적은 나라가 아니라 다음 시대의 기준을 먼저 쓰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하오는 늘 시간이 곧 손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잃은 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신뢰는 시간보다 훨씬 되찾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진짜 강한 신뢰는 화려한 약속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지켜낸 작은 약속들로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로이즈 오브 런던의 28년차 보험 심사역 나이젤 프레스턴이 직접 겪은 이야기였습니다. 4,200만 달러의 청구 뒤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끝까지 지켜낸 한국의 엔진과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진짜 신뢰를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